안녕하십니까. 눈먼카고입니다. 2024년 1월 22일 눈먼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9일에 발표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부터 살펴볼까요? 1월 19일 상하이 운임지수는 그 전주 2206.03포인트에서 33.58포인트, 약 1.5% 상승한 2239.61포인트입니다. 상승폭은 많이 둔화되었지만 작년 12월 1일 이후 8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미국 서부와 미국 동부는 346포인트와 449포인트 올랐지만 지중해는 30포인트 상승했고 유럽은 오히려 7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럽과 지중해 운임이 안정을 찾으면서 상하이 운임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시황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볼보 벨기에 공장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공장 가동을 멈추었고 스페인 미쉐린 공장은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가동 중단했습니다. 독일의 테슬라 공장은 오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생산 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진리 자동차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 수송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전기차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는 전부 홍해를 통한 수에즈 운하 통과 대신에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 반군 지역을 폭격했지만 예멘 반군도 미국 상선과 심지어 미국 해군 구축함을 공격했습니다. 예멘 반군은 미국에게 전혀 겁먹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멘 공격이 어설펐는지 아니면 미국의 공격력이 약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선들이 안심하고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지역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이란과 파키스탄이 지난주에 서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 수니파 시아파 분쟁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했고 시리아의 한 건물로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쏘아 건물이 붕괴되었는데 거기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하고 이란은 보복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중동이 안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서 미국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곳도 많습니다. 서쪽의 수에즈 운하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데 동쪽의 파나마 운하는 어떨까요? 이 자료는 파나마 운하청이 발표하는 것인데 지난 1월 19일 파나마 운하에 위치한 가투노수의 수위가 81.4피트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81.5피트, 1월 6일에는 81.7피트였습니다. 그 아래 계단처럼 내려가는 그래프는 가투노수 수위를 예상하는 것인데 오는 3월 20일에 80.4피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투노수의 물은 파나마 국민 약 420만 명에게 식수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는 중간에 산이 있고 그 산 정상에 가투노수가 있어서 운하 입구에서 호수물을 이용해 계단식으로 물을 채워 배를 산 위로 끌어올려 가투노수까지 가서 또 바다로 나갈 때도 역시 호수물을 이용해서 계단식으로 배를 내려서 운하 출구로 나갑니다. 이렇게 할 때 가투노수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선박 한 척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 바다로 들어가는 물이 파나마 국민 50만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에서는 작년 말부터 파나마 운하 통과하는 선박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은 하루 평균 36척에서 많으면 40척 정도인데 지난 10월에는 32.35척, 11월에는 26.10척, 그리고 12월에는 24.13척이 통과했습니다. 평소 대비 33%에서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적게 보아도 선박 공급이 3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가토노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지금부터 건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선박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더 늘어날 수는 없으므로 아시아발 미국 동부 상황은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이 예전보다 적어서 아직은 견딜만 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한 화물이 적어서 이제 재고가 바닥이 나서 3월부터는 중국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을 가고 미국 동부로 가는 배들이 많아지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컨테이너가 많아서 설 연휴 직전부터 컨테이너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임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 입장에서는 한정된 컨테이너를 운임 높은 고객에게 공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의 상황은 나아지기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운임은 현재의 높은 수준에서 계속하거나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우리 국적선 HMM에는 아주 나쁜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HMM이 속해 있는 디얼라이언스에서 가장 큰 선사인 하팍로이드가 디얼라이언스 탈퇴를 선언하고 세계 2위 선사 머스크와 제미니 코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 1위 MSC와 2M이라는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다가 내년 2월에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머스크는 종합물류로 나가려 하고 있고 MSC는 해운 중심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전략적 차이 때문에 2M이 해체된다고 보는데 이 중 머스크가 하팍과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라이언스는 예전의 운임 동맹처럼 운임 담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라이언스 멤버들끼리 공동 배선을 하면서 단독 배선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항만 비용이나 연료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얼라이언스 멤버는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만 강력한 얼라이언스가 되려면 선복 점유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디얼라이언스에서 하팍로이드가 빠지면 일본의 오엔이, 대만의 양밍, 그리고 우리나라의 HMM 세 선사가 남는데 점유율이 18%에서 11.4%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머스크와 결별한 세계 1위 단독 선사 MSC의 점유율 19.8%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스크와 하팍로이드의 새로운 제미니 코퍼레이션 점유율은 21.5%가 되고 기존 오션 얼라이언스는 29.3%입니다. 그러므로 하팍로이드가 빠진 디얼라이언스의 점유율 11.4%는 너무 낮아서 디얼라이언스는 자동적으로 혜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HMM의 선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얼라이언스에 가입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과거 현대상선 시절에 얼라이언스에 가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실제로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기에 대처를 아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이슈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대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4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HMM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